네가 뭔데 밥상에 앉으려고 해? 부엌에 네 자리 따로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숟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해입니다. 30해 동안 저 서하연은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명절 밥상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만큼 오랜 세월을 견뎌야 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해 동안 하녀 취급받던 한 며느리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어느 설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 나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회장이 저를 찾아와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을 때 저를 짐승처럼 부려먹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1996년 겨울 23살의 저는 꿈 많은 간호사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던 저는 그때만 해도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순수하게 믿었던 겁니다. 남편 강준혁을 만난 것도 그 병원에서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그의 곁을 밤새 지키며 저는 그 사람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퇴원하던 날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만 바라보겠다고,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저는 강준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시댁이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의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다는 것을. 시어머니 박금순 여사는 첫날부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간호사를 받자 남의 똥이나 치우는 년이라고 그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건 알고 있었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호 씨는 더했습니다. 그 양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인간이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존재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둘, 강준혁의 여동생 강미라와 강수지는 저를 대놓고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였습니다. 23살 새색시에게 20살, 18살 시누이들이 반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강준혁이 저를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첫 번째 설날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동태전, 녹두전, 고기전, 김치전.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제 팔뚝에는 빨간 화상 자국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V에서 설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시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부엌 문틈으로 훔쳐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풍경, 그 안에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전을 다 부치고 떡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데우고 밥상에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차려놓았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 됐으면 이리 와서 절이나 올리라고. 저는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 앞에서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진심을 담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절을 받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절을 했습니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4번을 절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으니까 부엌 가서 설거지나 하라고. 밥상에는 제 숟가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도 같이 식사해도 되겠냐고. 그 순간 시누이 강미라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언니는 부엌에서 먹으면 되지 않냐고. 우리가 언제 같이 밥 먹자고 했냐고. 남편 강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한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 하나 있었지만 사업의 실패에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고 30해를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양말을 빨고 시어머니 머리를 감겨드리고 시누이들의 아이들까지 돌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20명이 넘는 식구들 밥을 혼자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견뎌왔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세월이 흐를수록 무능해졌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갔다가 빚만 지고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저는 병원 일을 그만두고 식당에서, 공장에서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닳고 닳았습니다. 제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어갔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23살의 그 맑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50을 넘긴 지금 저는 늙고 지친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올해 설날, 2026년 설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0명 넘는 식구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들 가족, 시아버지의 형제들, 그 자녀들까지. 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갈비찜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음식이나 쏟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저는 마루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절이니까 절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는 시키는 대로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 강미라가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언니 무릎 꿇은 모습 진짜 웃기다고. 완전 하녀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30해 동안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줄지어 들어오는 소리. 시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저 차들. 벤츠가 3대. 그것도 최고급 세단이 3대나 이 좁은 골목에 들어온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왔냐고, 저 차 누구 차냐고. 그리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뒤를 이어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30년 전 그 새벽, 폭우 속에서 제가 살려냈던 그 사람, 한성그룹 창업주 이연태 회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한성그룹, 대한민국 5대 재벌, 자동차, 반도체, 건설, 금융까지 이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기업. 그 창업주 이연태 회장이 왜 이 허름한 시골 마을에, 그것도 설날 아침에 나타난 걸까요?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1996년 여름, 저는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빗줄기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셌습니다. 저는 낡은 중고차를 몰고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그 어두운 산길을 지나야 했거든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조심조심 운전하던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전복된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 저는 급하게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폭우가 제 온몸을 적셨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도 멎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빗물이 제 눈을 가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팔이 떨리고 숨이 차고 온몸에 힘이 빠져갔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콜록, 그 사람이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 사람은 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그제야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 뒤였습니다. 그 사람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그제야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창업주 이연태.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던 걸 기억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고,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을 살린 것뿐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이연태 회장은 저를 찾았습니다. 은인을 꼭 만나야겠다고,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병원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야간 근무 후 그 사고를 목격한 것이고 구급차에 인계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살린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그 일을 곧 잊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시댁에 들어왔고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30해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성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로 성장했습니다. 이연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정신적 지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제가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땠을까요? 폭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오늘 이 순간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비록 그 뒤로 30년을 눈물 속에서 살았어도, 비록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도,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이연태 회장은 30년 동안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젊은 간호사,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은인을 회장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겁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당시 병원 기록을 뒤지고 구급대원들을 수소문하고, 하지만 저는 결혼하면서 성이 바뀌었고 주소도 바뀌었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병원도 그만뒀으니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한성그룹 보안팀이 마침내 저를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그 병원의 근무 기록, 퇴직 후의 행적, 결혼신고서, 수많은 자료를 대조한 끝에 저 서하연이라는 이름을 찾아낸 겁니다. 이연태 회장은 그 보고를 받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겠다고, 설날 아침 은인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그래서 이 순간 대한민국 5대 재벌 한성그룹의 창업주가 이 허름한 시골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왜 우리 집에 왔냐고. 시아버지 강태호 씨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부잣집에서 길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이연태 회장은 시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눈은 오직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기름때 묻은 손을 가진 그 지치고 늙은 여자를, 회장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대한민국 재벌 총수가 허름한 시골집 마당에서 기름때 묻은 며느리에게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한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강준혁? 그 남자는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천 번의 설거지, 수만 번의 눈물, 셀 수 없는 모욕과 멸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저의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 서하연에게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이연태 회장의 허리가 90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이 수조 원대의 재산을 가진 재벌 총수가 낡은 앞치마를 두른 저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바닥에 무릎 꿇려놓고 비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호 씨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앞으로 나서려다가 이연태 회장을 따라온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그 경호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느껴졌을 겁니다. 이연태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을 찾았다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다고,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30해 동안 꿇고 또 꿇었던 무릎이 오늘은 유독 시렸습니다. 회장님, 그때 일을 기억하고 계셨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연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 폭우 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젊은 간호사의 얼굴을 평생 꿈에서 보았다고.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저를 지워야 했으니까요. 간호사였던 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던 저, 당당하고 떳떳했던 저. 그 모든 걸 버려야만 이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연태 회장은 30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순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신은 누구고 왜 우리 집에 와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고. 이연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30년 전 이분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폭우 속에서 전복된 차에 갇혀 죽어가던 저를 이분이 살려낸 겁니다. 그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누이 강미라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가요? 우리 언니가요?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를 하녀 취급하던 그 입으로 그때 이연태 회장 뒤에서 누군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성. 한성그룹의 현 회장, 이연태의 장남 이준호였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을 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한성그룹 전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고. 그 말에 시아버지 강태호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뉴스에서만 보던 그 사람이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는 평생 권위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며 동네에서는 나름 큰 소리치던 사람. 하지만 한성그룹 앞에서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태 회장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시골집, 낡은 가구, 기름때 묻은 부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녀처럼 일하고 있던 저의 모습을.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사셨습니까?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힘든 일이라. 30년의 세월이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때 시어머니 박금순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저희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데요. 가족처럼, 아니 딸처럼 대했다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처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명절 밥상에 단 한 번도 앉지 못한 게 딸 대접인가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20명 넘는 식구 시중을 혼자 들고 설거지를 하다 기절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게 가족인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누이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이연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제 생명의 은인을 하녀처럼 부려먹었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무거운, 그래서 더 무서운 분노. 시아버지 강태호 씨가 황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가족 간에 의뢰 있는 일이지 그렇게 심하게 한 건 아니라고요. 그 변명에 이연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이요. 가족이 가족을 저렇게 대합니까? 회장이 손을 들어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더미 같은 설거지, 저 기름때 묻은 앞치마, 저 갈라진 손, 저게 가족에게 할 짓입니까?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 참고 삼키고 외면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연태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갈라진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손을.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됩니다.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고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건 재벌의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저의 존재를 인정받은 것. 그게 저를 울게 만든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은인. 그걸 30년 동안 하녀 취급했다는 사실이 이제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그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연태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요?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이 집에 발을 들이기 전에 저 당당하고 떳떳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던 그때의 저, 그 사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연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시아버지, 벌벌 떠는 시어머니, 눈을 피하는 시누이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남편.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요. 이연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 집 문을 닫아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경호원들이 대문을 닫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당당하게 선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방석 위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제가 차린 음식이 가득한 밥상 앞에서, 하지만 이제 그 음식을 먹을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부터 바라보았습니다. 강태호.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했던 그 사람을 처음으로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997년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IMF가 터지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그 해 말.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었죠.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시던 아버님, 원청 업체가 쓰러지면서 연쇄 부도의 위기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며 돈을 구하러 다니던 모습, 은행은 문을 닫았고 친척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물려받은 유일한 재산, 어머니의 금팔찌와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아둔 월급 전부를 보탰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으로 아버님의 회사를 살렸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숨겨왔던 겁니다. 시어머니 박금순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그 돈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 말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게 뭐가 있다고,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 없으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한 건지 분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2002년에는요. 저는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누이 미라 씨가 결혼할 때 예단 비용이 모자랐죠. 시누이 강미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때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5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 2시에 들어와서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시댁 식구들 밥을 차렸습니다. 강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돈 엄마가 주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습니다. 모른 척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피 같은 돈을 내놓았는데 그걸 자기 돈인 것처럼 말하고 공은 자기가 가로채고 2005년 수진 씨 대학 등록금도요. 시누이 강수진이 움찔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험을 해지해서 냈습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들어놓았던 저축성 보험 10년 동안 부은 돈을 한꺼번에 해약했습니다. 그 돈으로 수진 씨가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강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님이 교통사고 나셨을 때 병원비, 어머님 수술비, 시누이들 혼수 비용, 조카들 학원비.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단 한 번도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이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하녀 취급. 명절 밥상에도 끼지 못하는 투명인간 취급. 쓸모없는 것, 집안 망신이라는 조롱.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좋았습니다. 이건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30년의 억울함이 터져 나오는 눈물이었으니까요. 남편 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그 한마디에 강준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당신이 절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30년 동안 뭘 했나요? 당신 부모님이 저를 짓밟을 때, 당신 동생들이 저를 하녀 취급할 때, 당신은 뭘 했나요? 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저는 그 빚을 갚으려고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당신과 이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위해 뭘 해줬나요?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나요? 단 한 번이라도 당신 가족에게 저 좀 괴롭히지 말라고 했나요? 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시댁 식구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허둥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의 하녀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이거 사. 내가 뭔데 마음대로 나가. 저는 그 고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냐고요. 저는 이 집에 30년치 밥값을 하고도 남은 사람입니다. 아니,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다 따지면
이 집이 저한테 빚진 겁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연태 회장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하연 선생님, 저에게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30년 전 그 폭우 속에서 살려낸 낯선 노인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회장이 손짓을 하자 비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산하 복지재단 이사직, 그리고 서울 성북동의 주택 한 채, 지금 당장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너무...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단이사, 성북동 주택, 감히 상상도 못할 것들이 며느리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30년 동안 하녀 취급했던 그들에게 이 순간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시어머니 박금순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연아, 아니 며느리야. 엄마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무 심했다. 응? 이제부터 잘할게. 진짜 잘할게. 그 변신이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하녀, 부엌대기, 쓸모없는 것.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며느리라고 부르시면 제가 감동받을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울면 약해 보인다고, 시어머니가 더 기세등등해질 거라고. 그래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혼자 부엌 구석에서 화장실에 숨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이니까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연태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재단 이사직이나 주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이연태 회장까지도. 왜 그러십니까? 회장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살리면서 대가를 바란 게 아닙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저는 시댁 식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모든 것을 계산해 주십시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그걸 저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연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알아보도록.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1시간 뒤 한성그룹 법무팀과 재무팀의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이연태 회장의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결과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하연 씨가 1996년 결혼 이후 강 씨 가문에 지출한 금액 총계입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997년 IMF 당시 긴급 자금 지원 3천만 원. 당시 물가와 이자를 계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1억 2천만 원. 시아버지 강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02년 강미라 씨 예단 비용 지원 500만 원. 현재 가치 약 1,500만 원. 신우이 강미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5년 강수진 씨 대학 등록금 지원 2천만 원. 현재 가치 약 4천만 원. 강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서는 계속해서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 교통사고 병원비, 시어머니 자궁 수술비, 조카들 학원비, 경조사비, 시누이들 명절 선물 비용, 강준혁 씨 사업 실패 후 채무 변제금.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항목 한 항목이 읽힐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계입니다. 비서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하연 씨가 30년 동안 강 씨 가문에 지출한 금액,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그 금액에 시댁 식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억 7천만 원. 시아버지 강태호가 운영하던 조그만 하도급 업체의 연 매출보다 큰 돈이었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30년 동안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인데. 이연태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아까 말씀하셨죠, 가족이라고. 그런데 가족이 가족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착취당해도 됩니까? 이건 가족의 도리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연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기세에 시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심한 건 당신들입니다. 30년 동안 며느리에게 손 벌리고 착취하고 그 공은 가로채고 그러면서 며느리를 하녀 취급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청춘, 제 땀, 제 눈물이 8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정리되는 것.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시원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연태 회장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서 선생님, 이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8억 7천만 원. 그 돈을 받으면 당장이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집을 사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저 사람들이 그 금액을 평생 기억하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 빚을 갚은 건 저고 그 대가로 받은 건 모욕과 멸시뿐이었다는 걸 평생 잊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연태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간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해 두었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록을 한성그룹 법무팀에 보관하도록. 그리고 강씨 가문 누구라도 서하연 선생님께 해코지를 하면 그 즉시 이 기록이 세상에 공개될 거라고 전해.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시아버지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연태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면 어떻게 되는지 서 선생님이 30년 동안 몸소 증명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성그룹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이 집,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별것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어머니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남편 강준혁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하연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저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3살의 저를 설레게 했던 그 얼굴. 이제는 비겁함으로 가득 찬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네, 갑니다. 하연아,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30년 동안 당신 사업빚 갚고 당신 가족 뒷바라지하고 저 혼자 이 집을 떠받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빠지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세요. 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막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듯이 저는 그 남자의 곁을 지나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연태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 갇혀 살았으니 세상에 발 디딜 곳이 없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강요가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재단 일이라,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제가 간호사로서 가졌던 꿈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어렵지만 마음을 정리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시댁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 집. 30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감옥.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라는 생각에,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에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서아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원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의 좁은 방. 하지만 그 좁은 방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자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깨우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을 떠난 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3살의 저, 결혼식 날 행복에 겨워 웃던 저, 그리고 30해 동안 조금씩 무너져 내린 저.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기도 했고 허탈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듯 저는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이연태 회장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재단 일을 하고 싶다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회장은 기뻐하며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성복지재단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장애인 가정,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 저는 그 일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재단에 요청해 지원해드리고.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전에 저,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그때의 저, 그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된다는 것, 그 기쁨을 저는 30년 만에 다시 느꼈습니다. 시댁에서의 30년은 저를 갈아 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에서의 하루하루는 저를 채워 넣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30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끝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5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컴퓨터도 서툴렀고 업무 시스템도 낯설었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움츠러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모르는 건 물어보고 틀리면 다시 하고 30년 동안 시댁에서 가진 고생을 다 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재단 이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연태 회장의 며느리, 이준호 회장의 부인인 그분이 서하연 씨, 이사장은 따스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서 씨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어르신들이 서 씨만 기다린다고, 서 씨가 오면 집안에 햇살이 든다고. 저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서 씨의 그 따스한 마음이 어르신들께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실버케어 팀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서 씨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제가 팀장을요? 왜 안 됩니까? 서 씨는 간호사 경력도 있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도 훌륭합니다. 더없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팀장, 30년 동안 하녀 취급받던 제가 이제는 팀을 이끄는 자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버케어 팀장이 되었습니다. 팀원은 5명, 모두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이 넘은 제가 30대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일을 시킬 때도 부탁하듯 말했고, 잘하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면 같이 고민하고, 실수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시댁에서 당한 대로 하지 않으려고 저는 제가 받고 싶었던 대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원들이 저를 따랐습니다. 팀장님, 오늘 점심 같이 하시죠. 팀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저희 등산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스하게 들리던지 저는 이 나이에 처음으로 동료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을.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남편 강준혁이었습니다. 하연아.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집에 좀 와줄 수 없을까?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고.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어도 아픈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하연아. 강준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하는 거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의 하녀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단에서 팀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정 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하루하루가 보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단의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혹시 강태호라는 분 아세요? 저는 그 이름에 움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왜요? 저희 재단에 긴급 지원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은평구 쪽에 사시는 분인데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서류를 건네받아 보았습니다. 신청자 이름 강태호. 주소는 시댁집이었습니다. 가구 구성원, 본인과 배우자, 소득 수준, 기초생활수급 신청 중. 저는 그 내용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그 거만하던 시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시댁의 상황은 제가 떠난 후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하도급 업체는 큰 공사를 맡았다가 실패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또다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만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도망갔나 봐요.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 효도한다던 딸들이 부모가 어려워지니까 도망을 갔군요. 시어머니 박금수는 스트레스로 쓰러진 뒤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이었는데 제때 치료를 못 받아 후유증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신마비 상태로 누워 지낸다고.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믿으시나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쾌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졌다니 당연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어도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면 인간으로서 연민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제가 담당할까요? 아니면 팀장님이 직접?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면 어떻게 될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면 저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 30년의 악연을 제 손으로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댁집 앞에 섰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보는 그 집. 하지만 제가 알던 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문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마당의 화분들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던 그 집이 제가 없으니 이 꼴이 된 겁니다. 방 한쪽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30년 전 저를 괴롭히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늙고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단에서 긴급 지원 신청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마 재단에서 온 사람이 며느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아니, 이미 며느리가 아니지만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연아. 그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왜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간호사 시절의 습관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맥박을 짚고 혈색을 보고 의식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그게 시아버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재단에서 긴급 의료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도우미도 파견해 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재단의 일이니까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눈물. 하연아,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서류 작성하시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담당자가 다시 연락드릴 겁니다. 저는 서류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아, 고마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려놓은 겁니다. 30년의 악연을.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되든 못 되든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성복지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었습니다. 실버케어 팀장에서 시작해 사업본부장을 거쳐 이제는 재단의 핵심 임원이 된 겁니다. 이연태 회장은 제가 승진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계셔야 할 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자리를 찾으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제가 드렸지만 그걸 잡은 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노력과 진심이 지금의 자리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집의 먼지가 되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봄이 왔습니다. 재단에서 주최하는 어르신 복맞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한성복지재단 상임이사 서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봄날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재단의 지원을 받는 독거노인, 저소득 어르신들, 모두가 따스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따스한 박수.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인정. 그걸 이제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회장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이연태 회장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30년 전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셨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선생님, 회장이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시댁분들 소식 들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호 씨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수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해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려워지니 도망간 그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서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 일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30년의 고통을 그냥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복수보다 더 강력한 건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쁩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회장이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 선생님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저도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두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럽고 희망이 가득한 바람.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겨울이었습니다. 차갑고 외롭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겨울. 하지만 겨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마침내 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처럼요. 30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봄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기다린 만큼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